자, 이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뭐냐면 빛의 속력 측정이에요. 빛의 속력 측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같았으면 빛의 속도를 어떻게 측정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빛 속도를 측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빛 속도를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일단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지금 제가 레이저를 이렇게 비췄는데 바로 이게 빛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속도를 측정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참 놀랍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도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앞에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여기 있는 것처럼 1638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하는데 어떤 식 실험 구조를 가지고 측정을 하려고 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이때 상황을 상상들을 한번 해보길 바래요. 자, 머릿속 실험실로 가요. 자, 그리고 1638년도경으로 이렇게 머릿속 타임머신을 통해서 1638년도 정도로 가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시대 배경을 대강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영화나 또는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사진을 통해서 등등등을 통해서 이 당시에 사진은 없었겠네요. 하지만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반적인 이렇게 1638년도의 환경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그 당시의 시대로 가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과학 장비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장비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갈릴레이 시대로 들어가서 해봤어요? 그러면 갈릴레이는 어떻게 측정을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듯이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여기 레이저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정교한 실험 장비들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갈릴레이는 빛 속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위대한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S=VT라고 하는 식을 알 거예요. S=VT. S라고 하는 자체는 이동 거리예요. 여기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V라고 하는 자체는 속도를 테고, T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 S라고 하는 길이에다가, 그렇죠? 여기를 이제 길이를 이쪽에서 시간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시간을 나눠주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길이를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통과하니? 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하면은 이게 속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속도라고 하는 거에 단위는 미터 퍼 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거리를 얼마만큼 빨리 통과하니?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용을 해서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실험 구상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저하고 여기 갈릴레이하고 조교가 있어요. 그 조교가 엄청나게 먼 거리를 떨어져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대략 한 10k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정해놓고 갈릴레이도 촛불을 하나 가지고 있고 조교도 촛불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촛불 앞을 이렇게 판으로 가리고 있어요. 이게 촛불이라고 한다면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조교도 거기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촛불 앞에 판으로 이렇게 막으로 가리고 있어요. 그랬다가 갈릴레이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막을 탁 치우면은 여기 촛불에서 빛이 쉥 하고 날아가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조교가 그 빛을 번쩍하는 걸 보면은 여기는 막을 자기 막도 딱 가리는 거예요.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 번쩍하는 순간에 막을 딱 치우면은 다시 빛이 이쪽에 있는 촛불에서 빛이 쉥 하고 가겠죠? 바로 이걸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하려고 했던 게 여기는 갈릴레이예요. 다시 말해서 빛 속도를 측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패를 해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방법으로는 빛속도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빛속도를 어느 정도 정확히 알고 있을 거예요. 빛속도는 대략 30만 km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초당 30만 km라고 하는 속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지구 둘레를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한다면 1초에 지구 둘레를 약 한 7바퀴 반 정도 도는 속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10km라고 하는 자체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먼 거리일지 몰라도, 사람한테는 상당히 먼 거리일지 몰라도 빛속도한테는 거의 10km 통과하는 데는 뭐 얼마 시간이 걸리지도 않겠죠. 여러분들이 30만 km를 가지고 여기를 시간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 보면은 여기를 금방 그러니까 10km를 통과할 때 몇 초 정도 걸리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짧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험에 실패를 해요. 이렇죠? 갈릴레이는 구상은 참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빛의 속도를 측정을 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참 그 책상이었던 것 같아요. 발상인 거죠. 근데 그 뒤에 약간 50년 정도 지나서 40-50년 정도 지나서 여기는 르에머가 정말로 측정을 해요. 르에머는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르에머는 거리를 엄청나게 늘렸던 거예요. 갈릴레이는 10km 정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뇌모는 어디까지 늘렸냐면 목성의 위성, 2호라고 하는 목성의 위성으로 거리를 늘렸어요. 그래서 어떤 걸 뇌모가 발견을 하냐면 목성에 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목성의 위성을 처음으로 찾았던 사람은 위에 있는 갈릴레이예요. 갈릴레이가 만원경을 개발을 해서 목성을 봤더니 그 전까지는 지구에만 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위성이 있는 줄 알았더니 목성을 쳐다봤더니 갈릴레이가 개량한 만원경으로는 4개의 위성이 보였어요. 그게 2호, 여기에 나와 있는 2호, 그리고 에우로파, 기네메다, 칼리토라고 하는 위성을 찾았어요. 근데 여기는 뇌모는 어떤 발견을 다시 하게 되냐면 이 갈릴레이가 발견한 갈릴레이의 위성 중에서 2호를 관찰하다가 2호가 목성과 지구 사이에서 정렬하고 있는 주기가 불규칙하게 변동한다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해요. 바로 그리고 이게 아마 빛속도 때문일 거다라고 하는 걸 추정을 해서 이걸 이용을 해서 빛속도를 처음으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 빛속도를 대략 2.1 곱하기 10의 8cm/초 정도로 이렇게 알아내요. 물론 지금 속도에 비하면은 이거는 지금 빛속도에 비하면은 약간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6% 정도 적게 측정이 된 거예요. 하지만 빛속도를 처음으로 측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의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빛속도를 처음으로 측정을 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이거를 개량한 사람이 피조예요. 피조가 1849년도 때 여기 여기에는 이게 뇌모가 실험했던 모형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이건 실제 뇌모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게 피조가 실험했던 측정 방법이에요. 피조라고 하는 분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려고 했냐면 회전하는 톱니바퀴 그리고 반사하는 거울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 그림을 보면 알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빛 자체가 통과를 해서 오는 동안 여기에 있는 톱니바퀴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을 했을 때 여기 조절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여기 있는 톱니바퀴가 오게 되면 빛은 막혀서 끊길 때고 다음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톱니바퀴가 지나가게 되면은 바로 그걸 관찰을 해서 빛의 속도를 처음으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측정을 하더라도 상당히 정교한 실험 장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언제? 1849년도 때 바로 이걸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빛속도를 3.15 곱하기 10의 8cm/초라고 해서 상당히 근접한 거리로 빛속도를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빛은 대략 30만 km 정도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초당.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써봐요.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299,792,458m/초예요. 이거는 우주 절대 속도예요. 인간이 아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실제 빛속도는 2,992,458m/초예요. 바로 요건데 그거하고 비하면 상당히 이렇게 유사한 값을 측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푸코가 더 이거를 정교하게 측정을 해요. 푸코는 여기서 회전하는 톱니바퀴를 빼고 회전하는 거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틸트가 되는 거울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푸코가 이렇게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해서 그 값이 이쪽에 값이 여기가 빠졌네요. 여기가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을 하냐면 여기가 2.98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여기를 이 정도로 2.98 곱하기 10의 8cm/초 정도로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연도를 1850년도 때.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빛속도는 현재 빛속도는 여기가 299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299, 792, 458m/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정확도로 측정을 했는지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언제? 1850년도 때 빛속도를 참 놀랍죠? 물리학자들 이런 것들 측정할 수 있다는 걸 보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코의 측정 방법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현대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실험실 자체 내에서 예처럼 레이저를 이용을 하고 과학적인 컴포넌트들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전자장비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아주 정교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말했지만 빛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우주에서 절대 속도예요. 우리 우주에서 절대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것도 이 빛속도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 또 하나 그 점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푸코의 업적 중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푸코는 이렇게 공기 중에서만
여기 이렇게 빛 속도를 측정을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물속에서도 측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공기 중에서 하고 물속에서 측정을 했을 때 어느 쪽에서 빛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빛 속도는 공기 중에서 더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서 빛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푸코가 알아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빛 속도 측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현대성 측정 방법이나 그리고 이 빛 속도에 대한 것들도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결맥을 시켜서 특수상대성 이론에도 이 광속도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충들을 해놓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현대공학 쪽이에요. 현대공학 쪽.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그 내용 자체를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한 가지 주제거리로 넘어가죠. 다음 주제는 어떤 거냐면 빛의 분성이라고 해서 빛이 파동일까 입자일까 하는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한번 논해보죠.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빛의 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빛의 분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간단하게 이 질문이에요. 빛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하는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빛이 입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학문적으로 유래가 아주 깊어요. 왜냐면 그리스의 자연철학자들도 바로 빛의 분성에 대해서 논했어요. 어떻게 논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데모크리투스라고 하는 원자론을 주장했던 데모크리투스, 그 데모크리투스는 빛을 아주 작은 입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입자론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연철학을 완성을 한 그 당시에 그리스 시대의 자연철학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해갔죠? 바로 그런데 이게 다시 16세기, 17세기로 오면서 여기에는 유럽에 있는 과학자들 사이에 다시 논쟁이 한번 붙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에는 뉴턴과 여기는 호이겐스예요. 그래서 뉴턴은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 입장을 받아서 뉴턴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빛이라고 하는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입자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뉴턴의 미입자설이라고 해요. 미라고 하는 자체 미입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입자의 흐름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대륙에 있던 유럽 쪽에 있던 호이겐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요구는 그렇지가 않고 빛은 파동이다라고 해서 파동론을 주장을 해요. 여기까지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뉴턴은 입자론, 빛의 입자론은 뉴턴은 반사와 불절의 법칙 등을 여러 가지 빛의 본질에 관해서 알려진 실험적 사실들을 입자론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호이겐스는 정반대로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반사와 불절의 법칙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호이겐스 원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반사와 불절의 법칙을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영국에 있는 과학자 중에서 뉴턴은 입자설을 주장을 했는데 영국에 있는 과학자 중에서 로버트 후크라고 하는 뉴턴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물리학자도 빛의 입자설을 주장을 해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쪽에서 전등을 가지고 비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입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입자에 있는 알갱이가 날라와서 서로 부딪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양쪽에서 빛을 비친다고 했을 때 이런 현상을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후크도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빛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동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뉴턴의 권위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빛의 입자설을 받아들이다가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여기에는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이분은 경력이 많아요. 의사이면서 물리학자이면서 또한 언어학자이기도 해요. 이분이 1801년도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간섭 실험을 처음으로 성공을 해요.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자체는 빛은 파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설의 핵심은 파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에 핵심이 있어요? 이거는 간섭과 회전 현상인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파동의 특징 중에 특징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 처음으로 빛의 간섭 패턴을 찾아내요. 바로 그래서 이쪽에 있는 뉴턴이 이제 뉴턴의 입자설이 들어가고 여기
후이겐스부터 주장을 했던 파동론 자체가 이렇게 대세로 떠올라요. 거기에 대표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영이에요. 그리고 이 영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조금 아까 소개를 했던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인 거예요. 여기서 간섭 현상을 증명하면서 빛은 파동이구나 하는 거를 전체에 있는 과학자들이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영이 실험했던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쉽게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레이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제 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레이저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잘 보일지 모르겠 색깔은 보이겠네요. 색깔은 이렇게 붉은 색깔 레이저가 있잖아요. 이 레이저는 코이런스 라이트라고 해서 결맞음성이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뭐 요즘 포인터 같은 거는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종이에다가 면도칼 같은 거로 약간 흠집을 내요. 흠집을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약간 면도칼로 이렇게 흠집을 내고 그 옆에다가 아주 가깝게 또 하나 이렇게 틈을 만들어요. 실틈을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레이저 빛을 비추고 먼 거리에서 이렇게 레이저 빛을 거기에다 비추고 벽면으로 먼 거리를 이렇게 비추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간섭 패턴 자체가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쪽에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실험을 보여주면 여러분들 쪽에서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조그만 실틈이 있어요. 이 실틈에다가 빛을 이렇게 비치게 되면은 여기는 밝아서 잘 안 보이네요. 불을 꺼야 되는데 지금 조기에 이렇게 모양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쪽에서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것처럼 여기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간섭 패턴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있는 실험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파동론이 드디어 대세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론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렇게 맥스웰이에요. 맥스웰이 여러분들한테 아까 부연 설명을 했듯이 패러데이가 먼저 전기와 자기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패러데이가 전기와 자기를 연구를 하면서 빛에 대한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어받아서 연구를 한 사람이 맥스웰이에요. 그래서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와 빛을 합쳐가지고 전자기파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론적으로 증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맥스웰의 업적 자체가 실제는 전자기학 쪽에서 보면은 뉴턴이 만들어낸 그 뉴턴의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 그게 여러분들이 역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그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거에 근본이 되는 책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책 못지않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73년도에 여기 있는 맥스웰이 전자기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하고 바로 그 전에 썼던 1865년도에 썼던 전자기당의 역학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전자기학의 역학이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빛의 속력이나 전자기파의 속력이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처음 증명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묶어서 조금 전에 소개를 했던 1873년도에 전자기론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발표를 해요. 이게 프린키피아 뉴턴이 썼던 책 프린키피아 못지않게 인류 문명에 지대하게 영향을 줬던 책이에요. 이 두 권이. 하나는 역학체계를 완성을 했어요. 뉴턴이 썼던 거. 그리고 여기에는 맥스웰이 썼던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 수 있듯이 여기가 전기 자기를 통합시켰던 책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이론적 바탕이 됐던 게 전기와 자기에 대한 패러데이의 연구했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 자기 그리고 빛까지 합쳐서 여기 있는 맥스웰이 두 번째 통일론을 이렇게 썼어요. 그만큼 중요했던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빛은 여기 있는 것처럼 높은 진동수를 가진 전자기파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론상으로 증명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헤르츠가 실험적으로 여기 1887년도에 실험적으로 처음으로 증명을 해요. 증명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처음으로 전자기파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실험을 해서 빛 자체가 파동이다라고 하는 파동론이 무시하게 이렇게 돼요. 그랬다가 뜻밖의 상황이 벌어져요. 그 뜻밖의 상황은 또 하나 천재인 아인슈타인을 중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잘 이해가 안 갔던 실험 현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뭐냐면 그거를 방전효과라고 해요. 방전효과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금속에다가 빛을 비추게 되면은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방전효과를 여기에 있는 파동론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묘하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이만큼 여기 뉴턴의 입자설은 이미 시대에 묻혔고 파동론 때문에 그리고 파동론에 빛은 파동이라고 하는 거를 호이겐스, 맥스웰, 헤르츠를 거치면서 이렇게 탄탄하게 붙여줬던 틀을 이 당시에
또 하나 발견 중에 하나였던 광전 효과 현상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금속에다가 빛을 비추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 여기에 파동률을 적용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이론, 그 전까지 알고 있던 이론하고 뭔가 위배가 되는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파동률로는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걸 해결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아주 특이한 행상을 특이한 주장을 해요.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바로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빛의 이중성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주장은 빛은 파동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입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걸 듀얼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중성을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광량자가 우리가 지금 말할 때는 광량자가 이거를 이제 빛의 입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거를 포톤이라고 해요. 포톤. 광량자 이론을 바탕으로 광전 효과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식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쪽은 E라고 하는 자체는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H는 여러분들은 아직 양자역학 이론을 혹시 아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런 걸 공부할 때 나오는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독일의 과학자예요. 그리고 H라고 하는 거는 여기 F라고 한 거는 F라고 이렇게 쓴 거는 이거는 프리퀀시라고 하는 진동수예요. 이 진동수는 이렇게 F라고도 쓰고 또 하나 뉴로도 써요. 그리스 문자에서 뉴로도 이렇게 써요. 어떤 여기는 진동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빛은 파동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은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mc 스퀘어잖아요. 질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량, 빛이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파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특이한 주장을 해요. 바로 이걸 이용을 해서 아까 해결됐던 광전 효과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당시에 파동론으로 주장을 할 때는 틀림없이 전자가 튀어나올 때 빛의 세기에 관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빛의 세기를 아무리 빛을 세게 해도 특정한 파장 또는 특정한 진동수에서는 여기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구슬치기를 생각을 해봐요. 구슬치기, 빛을 입자라고 생각하면 해결이 쉬워져요. 구슬치기를 생각을 해봐요. 구슬 치는 거. 여러분들이 이만큼 어떤 영역 안에 구슬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또 다른 구슬을 가지고 딱 던져가지고 이 구슬을 튀어나오게 만들 거예요. 이거죠? 이런 사무실한 모델을 만들어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안쪽에 이렇게 이런 구슬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탁구공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탁구공은 아무리 던져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던져도 여기에 있는 구슬은 튀어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보다 실제는 이제 그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파장이 짧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쇠구슬, 예를 들어서 쇠구슬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한 점만 던져도 여기에 있는 공자체를 맞고 튀어나오겠죠. 바로 이런 식 논리를 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됐던 광전 효과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요. 제가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비유는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맞춰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빛을 광자라고 하는 알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파동성도 있지만 빛은 또 하나 알갱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뉴턴의 입자소를 부활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알갱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광자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가 클수록 다시 말해서 쇠공을 던지게 되면은 파장이 짧은 빛을 쇠공이라고 할게요. 그걸 던지게 되면은 충돌 후에 전자가 빠져나온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현대적인 과학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빛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 믿기지 않는 현실인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은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가지 성질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이게 아직까지도 난제거리예요. 그래서 빛은 이중적인 성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은 경우에 따라서는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자처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이게 현대 입장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직까지도 연구 대상과 논란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 있다. 또는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도 있다.
머릿속으로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이 어쨌든 빛에서는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현대 물리학자들이 알아낸 내용인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도 연구 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빛의 본성까지도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전자기파, 그리고 가시광선, 그리고 빛의 속도 측정, 그리고 빛의 본성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광학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반사와 굴절의 법칙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홀겐스 원리를 이해를 하고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고 이거를 또 하나 그 내부 전반사 조건에 이렇게 써서 응용 문제까지 이렇게 한번 달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